윤희웅 오피니언 라이브 센터장 그리고 양지열 변호사 두 분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두 분 모두 선거 때 뵙고 굉장히 오랜만에 뵌 것 같습니다. 양 변호사님 너무 바쁘셔가지고 저희가 자주 모시고 싶은데 별로 자주 안 부르셨는데. 아닌데? 예. 아 그런가요? 네. 네, 모르겠습니다. 아, 처부가 있었나요? 네, 네, 네. 예. 아니 아닙니다, 아침에 아닙니다, 저희가 예. 대한뉴스 하느라고. 그러니까요. 이 예. 시간대가 제가 금요일 정도밖에 시간이 안 나서. 그러니까 금요일 말고는 네. 아 그러면 금요일 고정을 해야겠구나. 이렇게 얼거매는. 예. 자 저희들이 그 좀 보겠습니다. 그 갤럽 조사가 지금 나왔는데요. 대통령 지지율이 올랐습니다. 예. 5월 31일 21% 기록했다가 오늘은 긍정평가 26, 부정평가 66. 예, 올랐습니다. 대통령 여론조사 지지율 올랐습니다. 윤희웅 센터장 어떻게 네. 보세요? 지금 이제 다른 조사들 보게 되면 이제 되게 이제 변동이 크지 않은 상황. 근데 한국갤럽에서는 지금 21%에서 26%로. 그러니까 지난주 조사가 없었어요. 한국갤럽에서 이제 2주 만에 5% 포인트가 이제 오른 것인데 뭐 좀 수치상 폭이 있는 상황인데요. 이것은 이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한국갤럽 조사가 사실은 어떤 국면에서 상당히 낮게 나오는 효과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한국 사람들은 이제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런 이제 의견 표출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네. 예. 근데 그러면 다른 조사들은 다 모두 다 4개의 선택지를 제시합니다. 매우 잘한다,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잘 못한다, 매우 못한다. 근데 우리가 대통령 지지율 또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것은 매우 잘한다와 대체로 잘한다를 묶어서 그 수치를 지지율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사실 정확한 표현은 아니죠. 네. 예. 그런데 거기에는 이제 대체로 잘한다가 있으니까 이제 좋아하는데 아니면 나는 그쪽 성향에 가까운 사람인데 지금 매우 잘하는 건 아닌 상황인데라고 한 사람도 있잖아요. 예. 대체로 잘한다고 하면 뭐 이 정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수치가 이제 높게 나옵니다. 그러면 그런데 한국갤럽 조사는 특이하게 이제 다른 조사들과 다르게 거의 유일한데 2점 척도를 제시해요. 선택지를 2개만 제시합니다. 잘한다, 못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한다, 못한다 단정적으로 2개가 제시되잖아요. 그러면 응답하는 사람은 그 2개를 듣고 지금은 도저히 잘하는 국면은 아닌데라고 하면 못한다라고 하거나 응답을 안 하는 모른무응답으로 가게 돼요. 그러면은 잘한다라고 하는 비율이 줄어들거든요. 낮아지거든요. 그러니까 뚝 떨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한국갤럽이 이제 굉장히 안 좋을 때 더 낮은 효과를 보이는 현상이 이제 그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지난주 뭐 이럴 때도 보게 되면 다른 데들은 그래도 뭐 20% 후반대 이렇게 나오는데 한국갤럽에서는 20% 초반대까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측면이 있고 그럼 이제 그 시기가 지나가면 다시 또 비슷해지는 흐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주 이제 총선 이후에 여러 가지 이제 안 좋은 상황들 이제 있던 상황에서 논란들이 크고 여전히 이제 해소되지 않았지만 어떤 이슈들은 해소가 되는 측면들 하면서 약간은 이제 변화가 이제 반영이 된 측면들 정상화, 난 다른 조사와 유사한 흐름들 네. 된 측면이 있다고 보시는 것이 이제 합리적인 분석 설명일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어떠세요? 사실 저희 이제 방송 시작 직전에 네. 결과를 저희가 생각보다 빨리 나왔네 하면서 네, 네, 네. 26% 나왔네. 올랐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시면요. 네. 26%란 지지율도 네. 상당한 지지율인 그렇죠.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예. 그조차도 주로 이제 특히 이 방송을 보시거나 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 성향상 야,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지지 이게 오를 일이 뭐 있어? 라고 하기 때문에 저도 깜짝 놀라긴 했습니다만 네. 생각해 보시면 지금 센터장님 잘 분석을 해주신 것처럼 이 상황도 사실 최악의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그리고 지난 뭐 2주 정도 지나는 사이에 일부이지만 또 특히 보수적인 분들 중에서도 뭐 이 석유 발표 네. 효과를 기대하는 분들도 반대로 이제 너무 실망스럽다라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예. 좀 나누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좀 이거라도 있으니까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지 않을까. 그래도 석유가 나온다는 뭐 이런 건가요?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저는 지금 한국에 없다라는 게 지지율을 올리는데 기여를 하지 않았을까. 일단 해외 순방 효과도 있는 거다. 안 보이니까. 아니 사진이 많이 나왔는데. 원래 이제 해외 나가면은 많이 올라야 되는 것이거든요. 다른 효과들 이제 여기는 뭐 그 효과도 이제 있을 수는 있다고 봐요. 네. 이제 물론 뭐 성향에 따라서 이제 어떻게 보시냐에 따라 다르긴 할 텐데 대통령이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이제 이런 저런 이제 이러저러한 효과들이 붙게 되는데
정치적 사안으로부터 벗어나는 효과가 있어요. 근데 정치적 사안과 연관되잖아요. 국내에 있으면 어느 정파의 수장이라고 하는 이제 느낌들 계속 주게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부정적인 효과가 커요. 어떤 국면에서는. 그런데 해외에 나가게 되면 정치적 국면으로부터 벗어나니까 그 부정적인 부분하고 긴밀한 연결고리가 약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쨌든 간에 대통령이 이제 나라를 위해서 일한다고 하는 해외에 나가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하는 것이 어떤 분들한테는 효과적으로 전달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이제 이른바 뭐 주목 효과, 지도자 효과 등이 나타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관심 있는 어떤 분들은 이런 저러한 계약들도 이루어지면서 뭐 이런 이제 한국에 대한 투자 또는 한국의 어떤 경제와 관련해서 성과 이런 것들은 뭐 성과 효과 같은 것들이 더해지게 되면 대체로 효과가 이제 사실 크게 나타나는 것이 이제 일반적이고 과거에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그게 컸던 부분이긴 하죠. 근데 윤석열 대통령은 사실은 이번엔 일정 부분 들어가기는 했겠습니다만은 그것이 다른 역대 대통령들만큼 해외 순방에서의 효과들이 크지는 않은 흐름들이에요. 미미한 흐름들. 네. 그것이 또 하나 이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기 한국갤럽에서 약간 올라간 부분은 방금 말씀드린 그런 부분도 어떤 분들한테는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다만 세부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 지역에서 네. 수치상 잘하고 있다라고 하는 긍정평가가 잘 못하고 있다는 긍정평가보다 적어요. 그러니까 네. 보수적 성향이 되게 강하다고 하는 대구 경북 TK 지역에서도 잘하고 있다는 42%고 네. 잘 못한다라고 하는 건 46%니까 이 TK 지역에서조차도 이제 좀 부정 평가가 수치상은 이제 더 높은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우리 양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것이 이제 21에서 26이 됐다 하더라도 근본적으로 사실은 지금 30이 안 되는 상황. 그래서 충분하게 대중적 호응을 얻지 못해서 새로운 정책을 추진하기 어려운 동력이 지금 상당히 상실되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은 큰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월 31일 5월 마지막 주 여론조사에서 사실상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지표는 40대 긍정 8% 네. 부정 90%였거든요. 근데 이번 주에도 보니까 40대가 그 긍정 평가가 가장 낮습니다. 40대가 긍정이 13%, 부정이 82%. 그리고 청년층 18살에서 29살까지의 상황을 보면 긍정 15%, 부정 71%, 그리고 30대도 마찬가지입니다. 긍정 19, 부정 76. 30대 말씀드렸고 50대 긍정 22, 부정 75, 60대가 긍정 39, 부정 55, 70대 이상이 긍정 57, 부정 2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중도층 보면 중도가 긍정 19, 부정 71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양 변호사 어떻게 보세요? 세대별, 그 다음에 정치 성향별. 그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죠.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전부 평가가 낮고요. 그리고 아까도 이제 좀 민생이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할 수밖에 없는 게 여러 가지 이슈들이 있지만 몸에 느끼는 거는 물가를 비롯해서 갑자기 뭐 오물풍선이랍시고 날아오고 그러니까요. 있고 그게 뭐 민가에까지 떨어지고 네. 있는 상황이 되고 이런 것들이 석유라고 하는 것과 너무 멀게 느껴지는 거죠. 네. 저는 그 얘기 발표할 때부터 저기 딴 나라 얘기인가 이 시대 얘기인가 시대도 안 맞고 장소도 안 맞는 그러니까 그런 저는 느낌. 영화 같았어요. 진짜 네. 하얀 커다란 풍선이 둥둥 떠다니는 장면. 그런 장면들을 보면 아. 특히 이제 저는 주목을 하는 게 40대. 40대. 그러니까 40대 지지율이 정말 최악이지 않습니까? 그나마 두 자릿수 됐네요. 지난번에 8%였으니까. 네. 이걸 보면 일하고 있고 경제 활동을 하고 있고 뭐 집안을 책임져야 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최악의 상황인 거예요. 그 어려움들을 겪고 있는데 그것과 관련된 해결책은 도무지 보이지가 않는 상황. 국회가 문을 열었는데도 불구하고 여당은 특위 만들어 가지고 지금 딴 걸 하고 있고 막상 야당에서 지금 국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인데 대통령은 국가를 떠나 있는 상황. 그러니까요. 이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보이니까 네. 지금 윤센터 점장님 저는 이제 좀 거칠게 네. 보이지 않아서 올라갔다고 아주 무식하게 얘기를 했지만 네. 잘 분석을 해주셔서 정치와 엮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긍정적인 효과를 낸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네. 이거 자체가 얼마나 황당한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의 키를 잡은 분이 안 계시니까 정치와 무관해지니까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올랐다. 이게 슬픈 일이에요, 사실. 계속 해외 순방을 다녀야 되나? 본인은 나가서 좋을지 모르겠지만 그 좋다라는 것도 말씀드리지만 26%가 좋은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이제 대통령 국정 지지율과 관련해서 이제 여러 특성들이 있는데 아까 해외 순방 말씀드리기도 했는데 특이한 또 현상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과거에 이제 대통령들은 보면 제가 한국 사람들은 대체로 잘한다, 대체로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게 보게 되면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것도
대체로 못한다가 이제 많은 게 일반적인 현상이었어요. 여론에는 이제 우리가 수치의 높낮이를 많이 보잖아요. 네. 예, 그래서 뭐 10%가 높다, 올랐다 하고 하는데 사실은 여론의 수치의 높낮이도 중요한데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이면에 있는 그 여론의 강도예요, 스트렝스. 그게 또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선거에서 투표 의지가 매우 강한 지지 그룹들은 투표장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론은 적지만 당선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게 트럼프 같은 거예요. 브렉시트 같은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은 투표 의지가 매우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스트렝스가 사실은 매우 중요한 것인데 그러면은 윤석열 대통령을 보게 되면은 우리가 역대 대통령들은 잘 못한다라고 하는 게 대체로 못한다가 많은데 매우 못한다가 매우 높아요. 그거는 ARS 조사에서는 원래 좀 그래요. 이제 네. 강한 분들이 응답하니까. 근데 어제 발표된 이제 뭐 NBS 조사, 네네. 전화 면접 조사들에서도 매우 잘 못한다가 대체로 못한다보다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는 현상, 있지 않은 현상이니까 예, 예. 그런 비토 정서가 상당히 넓게도 또 깊게도 강하게 이제 깔려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이제 지표의 현상이다. 예. 이것도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 어떤 상황에서의 이제 일시적으로 좀 개선되거나 변화되는 부분들은 있을 수 있는데 단기간에 과거의 어떤 대통령들이 어떤 것을 통해 가지고 급반전, 네. 급반전 이렇게 이제 가져오는 것이 기획으로 통한 어떤 반전이 쉬운 상황은 아닌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유권자들이 유동적이어야 되거든요. 유동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변동을 해줘서 반응을 해줘야 되지 이게 메커니즘이 형성되는 건데 지금은 강하게 이제 이게 비토정사 강하면 무슨 얘기를 하거나 어떤 행보를 하더라도 귀 기울여서 듣지 않는 거예요. 반응하려면 보고 들고 반응해야 되잖아요. 네네. 보고 듣는 것이 제약되니까 네. 반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윤석열 이제 여권 또는 대통령실에서는 이 상황이 사실은 뭘 하나로 지금 반전하려고 하거든요. 네. 그렇게 가서는 안 되는 상황이에요. 종합적으로 어쨌든 이 상황을 다시 일정 부분은 반응할 수 있는 이렇게 바라보거나 귀 기울여 듣는 것을 복원을 해야지 기획이 성공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이 없이 반전을 이제 한다. 그것은 이제 효과가 없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말씀하신 게 사실 이제 민주주의 국가와는 맞지 않는 얘기지만 예전에 그런 말들이 있었죠. 고서에 봐도 나라의 왕이 누군지 모르는 나라가 제일 잘 돌아가는 나라다라는 네. 얘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국민들 같은 경우에 일반적으로 그냥 먹고 사는데 바쁘기 때문에 네. 정치에 그렇게 크게 관심 있는 분들이 더 많을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예나 지금이나.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통의 경우에는 못한다고 할지라도 잘 안 하는 것 같아. 대체로 못하는 것 같아. 이런 정도에 그치는데 진짜 못한다, 진짜 싫다가 많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보기 싫은데도 자꾸 그게 눈에 보인다는 얘기예요. 맞아요. 눈에 밟히는 거고 네. 도대체 이게 나라가 어떻게 돼가고 있는 거야라는 사람들이 그만큼 늘어 있고 많기 맞습니다. 때문에 많이 못한다는 매우 맞아요. 못한다는 게 높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네. 거죠. 이유 보겠습니다. 왜 긍정평가하는지 왜 부정평가하는지 그 이유를 살펴봤더니요. 긍정평가는 양 변호사님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외교가 23% 나왔고요. 그다음에 의대 정원 확대가 10% 지난 조사에 비해서 마이너스 4입니다. 떨어졌죠. 예, 떨어졌어요. 그리고 그 새로 나온 게 주간 소신이 있다가 4%. 그러니까 소신껏 하고 있다, 주간이 있다. 이게 이제 4%로 올라갔고 부정평가를 보면요. 경제, 민생, 물가가 13%로 제일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국민들이 먹고 살기가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소통 등등 뭐 김건희 여사 문제 여전히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 문제가 4% 그리고 새로운 게 들어갔는데요. 그 사실상 석유 효과가 좀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긍정에는 없어요, 석유가. 근데 부정에는 석유 평가가 있습니다. 동해유전 신뢰할 수 없음이 2%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해병대 수사 외압 2%, 직무태도 뭐 외교도 있습니다. 6%.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부정평가 이유는 상당히 구체적이에요. 북한 문제, 저출생 문제, 일본 관계, 국방 안보, 서민 정책 복지 문제, 신중함이 부족하고 너무나 성급하다. 뭐 여러 가지 부정평가 이유들은 굉장히 거부권 행사도 있습니다. 거부권 행사가 4% 기록을 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우리 국민들은 전반적으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이 어느 방향으로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를 사실상 세밀히 보고 있다. 네.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그런데
부정평가가 긍정평가에 비해서 절반 이상 많은 것 같다. 예,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봐야 이게 돼요? 정치라는 것을 뭐 여러 가지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 때 이제 지지의 근거를 제공해 주는 싸움이거든요. 아. 정치라는 게. 예. 우리 잘한다라고 한 거 얘기하면 대중이 그렇지 잘하는 것 같아라고 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주는 거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뭐냐 하면 그 정치적인 플레이어들은 잘한다고 하는 근거들을 계속 꾸준하게 대중에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게 사실 이 일이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잘한다라고 하는 사람들한테 그럼 왜 잘한다고 생각해요? 라고 하면은 이것 때문에 잘하는 거지 라고 하는 것이 즉각적으로 나오게 되면 상당히 탄탄한 거예요. 상당히 탄탄하고 안정적인 것이고 그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고 있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은 이제 외교와 외교반뿐이 없는 유대정원 확대가 있지만 네. 이게 보면 전반적으로 잘한다, 결단력이 있다, 열심히 한다, 주관 소신이 있다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국민을 네. 위한다. 이런 얘기들은 사실은 어떤 이유는 그 이유라고 하기 힘든 거예요. 뭔가 근거가 없는데 예. 나는 이제 반대쪽은 정말 싫어하고 어쨌든 여기에 이제 편이고 한 네. 것이기 때문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네. 이제 그냥 사실은 이제 그냥 약한 좋아하는 것인 거죠, 거죠. 그냥. 예, 그래서 그냥 좋아하는 지금 거죠. 그 근거 제공 왜냐하면 새로운 것들을 많이 하긴 했어요. 최근에 이제 사실 이 석유 문제도 그렇고요. 뭐 어떤 것들을 이제 한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이 전혀 잘한다라고 하는 것에 긍정평가의 이유로서 사람들이 언급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네. 그것이 연결되고 있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호층조차도 우리가 이것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한다고 생각해 주세요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거 잘한다고 하는 걸 잘한다고 생각을 못하는 것이니까 그게 지금 깨져 있다. 보수층이나 또 대통령에 대한 이제 우호층에게조차도 네. 그렇게 그러니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윤희용 센터장님 말씀하신 그 내용이 오늘 조선일보 사설에 있어요. 아 그래요? 예, 보질 못했어요. 조선일보 사설에 어떤 내용이 있냐면 국민의힘은 생각과 정서를 국민과 공유하는 정당인가라고 묻고 그러니까 총선 의석수를 2배 가까이나 밀렸지만 지역구 투표에서 민주당이 5.4%밖에 안 졌다. 이런 해석을 내놓고 있다.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리고 네. 국민의힘 여기부터 중요한데 국민의힘을 찍은 45.1%의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좋은 게 아니라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를 찍을 수가 없어서 표를 준 것이다. 그러니까 이런 보수층의 정서가 실제로 윤석열 정부의 어떤 국정 운영에 대해서도 좋은 점수를 주기 어려운 이런 평가를 하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자, 그렇죠. 당연히 뭐 지금 맞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네. 국민의힘도 더 그 사설에서 아마 얘기하고 싶었던 부분은 자, 이재명 대표랑 민주당이 싫다라고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보수층도 힘들어하고 있으니까 니네라도 잘해서 어떻게 좀 바꿔봐라. 그렇죠. 예. 이 얘기를 아마 조선일보는 하고 싶었을 거예요. 그리고 조선일보뿐만 아니라 뭐 동아일보나 중앙일보도 종종 그런 톤의 사설도 직접적으로 나옵니다. 대통령실도 맞습니다. 달라져야 예. 된다는 얘기도 나오고 예. 있고요. 근데 아까 나왔던 여론조사 결과 이어서 지금 좀 말씀을 드리면 민생이나 중도층에서는 민생과 관련된 부분이 가장 높았잖아요. 이거는 정치에 무관심한 부분도 다 느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싫어하거나 부정평가하는 이유를 대는 분들 입장에서도 민생이나 경제를 꼽을 수가 있는 거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 입장에서도 너무나 살기가 힘들다라는 게 공통적인 거고 더해서 나머지 각각의 이론들이 이 부정평가 이유들을 얘기를 하고 계신데 보면요. 오늘 이제 제작진에서 여기 오면서 참고하라고 지난 3일날 석유 발표를 했잖아요. 네. 그 이후로 어제까지 나온 뉴스를 몇 개 쭉 이벤트들이 있다면서 주셨는데 네. 불과 열흘 사이에 포항 석유 문제 있었죠. 군사합의 효력 정지됐었죠. 네. 오물풍선 둥둥 떠다니고 있죠. 그 와중에 국회에서는 또 국민의힘은 또 집권 여당인데 보이콧. 집권 여당이 국회를 보이콧한다고 그랬죠. 제가 사실 아까 말씀드린 제 대한뉴스를 문재인 대통령 시절에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아침에 나와서 오늘은 뉴스를 뭘 다뤄야 되지? 막 한 30분씩 고민했어요. 뉴스가 없었어. 정치 뉴스가 없어서. 근데 요즘은 매일매일 뭘 골라야 되냐를 고민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많이 너무나 이어져 터지고 있는 가운데 부정평가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 중에 하나를 꼽은 것 뿐이지 그분들도 머릿속에 너무 많은 게 있지만 나머지 것들도 다 싫은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요. 그런데 실제로 민생은 어느 정도냐면 얼마 전에 도하 보수 언론들이 다 이제 사이드 톱으로 뭘 썼냐면 삼겹살 2만 원씩이다. 네. 그리고 소주 한 병에 6천 원이다. 그러니까 5만 원짜리 한 잔 가지면 둘이서 삼겹살에 소주 먹고 이것도 불가능한 시대가 됐다. 그런데 임금은 그대로죠. 오르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모두가 정치에 관심이 있든 관심이 없든 양 변호사님 말씀대로 이 경제 문제는 너무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그 활성화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물론 있는 사람들이야 뭐 그냥 너무 부자들은 많으니까요. 뭐 백화점 가보면 아,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돈이 많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또 시장에서는 정말 곡소리가 나는 거거든요. 정말 1,000원짜리 500원 그거 깎으려고 막 엄마들이 막 아귀다툼 합니다. 예? 500원만 빼줘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런 그 극단적인 상황을 좀 잘 정리하고 정돈하고 좀 잘 돌아갈 수 있게 하는 게 바로 정치고 대통령인데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윤석열 정부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거냐에 대한 문제 제기가 굉장히 많은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오늘 나온 몇 가지 그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도 있어서 그것도 좀 묶어서 말씀드리고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물풍선 위협적이다 60, 위협적이지 않다 36, 확성기 방송 재개 잘한 일이다 55, 잘못한 일이다 32, 대북전단 살포 정부가 막아야 한다 60, 막아서는 안 된다 30, 그다음에 의대 입시 정원 확대 잘된 일이다 66, 잘못된 일이다 25, 현 의료 사태와 관련해서는 정부 책임이 더 크다 38,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 48, 팽팽합니다. 한 10%포인트로 의사들 책임이 더 크다라고 밝히고 있고요. 그다음에 요거 재밌습니다. 동해 석유 가스 매장량 가능성 발표 신뢰한다 28, 신뢰하지 않는다 60. 자, 최근에 있었던 아까 양 변호사님께서도 쭉 현안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그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한 조사가 있었습니다. 자, 석유 이거 사업 추진할 수 있겠습니까? 끝으로부터 올라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신뢰하지 않는다가 60이에요. 그러니까 국민 과반 이상은 아유 저거 안 돼 이런 판단하는 겁니다. 그 포항이 있는 대구 경북에서도 신뢰한다가 40, 신뢰하지 않는다가 44. 네. 그러니까 그 TK 지역에서도 이제 그것이 기대감이 이제 높지 않은 상황인데요. 일단은 이제 대통령이 이것이 이제 좀 어떤 우리가 메시지를 이제 전달해서 신뢰를 얻으려고 하면 신뢰를 제고하는 장치들을 이렇게 몰아가면서 사실은 하는 게 맞거든요. 기대감을 형성하고 우리가 이제 어떤 이슈들을 보게 되면 어떤 거 딱 터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이렇게 이것을 한대더라 하는 것 같아 논란이 좀 있어서 퍼지고 인지하고 이런 공방이 있으면서 또 전문적인 의견을 덧붙이고 그래서 그것이 가능한 일이겠구나라고 하는 인식을 강화하는 프로세스를 거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정교한 경우에는.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이제 이 석유의 전문가가 아닌 상황인데 이 얘기를 하니까 신뢰가 사실 더 높아지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고 그 전문가들이 사실은 계속 그것을 지원해 주는 것이 그 다음 날부터 있어줘야 되거든요. 우리가 이제 선거에선 야 2타, 3타, 4타를 어떻게 나오면 누가 하지 정해놓고 이제 하거든요. 그러면은 그것이 공방이 있더라도 밀리지 않게 되는 것인데 대통령이 외롭게 얘기를 한 상황이고 지원하는 사람이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대통령 자체가 이제 이렇게 대통령 지지율이나 이런 것 평가가 낮아진 상황에서 이 얘기를 한 것이니까 이제 그것을 액면 그대로 사실관계를 받아들이기 어려운 측면이 좀 있지 않았나 싶고 또 한 가지는 이 석유라고 하는 자원에 대해서 대중의 인식이 과거와 지금은 이제 많이 바뀌었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기후 위기 얘기하고 아리백 얘기하고 뭐 천연 자원, 뭐 천연제 그 뭐 동력 자원들을 필요하고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필요성은 인지하지만 그럼 이것으로 이제 어떤 자원 문제가 해소된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이 저는 이제 20, 30년 전에는 가능했다고 보는데 지금은 이제 그것이 가능하지 않다고 석유에 대해서 사람들이 신기하고 대단히 열광하는 것은 아닌 부분들이 두 가지가 같이 맞물려 있어서 이 신뢰도가 지금 30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대통령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이게 수치가 잘못된 건가 아마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대통령실에서 네. 그러니까 네. 굉장히 충격적인 조사이거든요. 유사한 것들이 좀 있긴 있었어요. 예. 이전에도 있긴 지금 있었는데. 스트레이트 뉴스 조원 CNI 조사에서도 기대한다가 36.6, 기대하지 않는다가 예. 60.2. 토마토 뉴스에서도 보게 되면 예. 기대가 낮다 나. 맞아요. 그게 이제 월등히 높은 것이니까. 근데 이렇게까지 했는데 그걸 신뢰하지 않는다라고 하기 쉽지 않거든요. 만약에 모르몽답이 많거나 이러면 상관없는데 그러니까 상당히 대통령실에서 이 결과가 충격일 거다. 충격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계속 어쨌든 키워가려고 하는 상황이었을 텐데 네. 그렇게 되면 이후에 이것이 만약에 월등하게 높잖아요. 신뢰한다, 기대한다, 좋다가 그러면 공방이 있더라도 버티는 힘이 있는 거예요. 근데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이제
그 높고 신뢰한다는 것이 굉장히 미미한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앞으로 남은 국면이 의혹을 제기하고 문제를 제기하고 비판하는 시각들이 강해지는 거잖아요. 의회가 이제 개설되고 이제 개원하고 또 미디어에서도 또 국감에서도 이제 이루어지는데 이걸 이제 견디기가 방어하기가 힘 자체가 지금 요 정도의 신뢰도라고 하면 이게 굉장히 미흡한 그러니까 것이라고 사실상 봐야 되겠죠. 대통령이 6월 3일 월요일에 국민 여러분 포항 영일 만에 석유가 매장량이 140억 배럴이 있는 거. 2,000조. 예, 2,270조. 예. 삼성시총의 5배. 흥분하지 마시고 정부를 믿고 기다려달라. 흡사 1976년 박정희 네. 때처럼 똑같이 발표를 했어요. 예, 그런데 사실 대통령이 제일 흥분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끝나자마자 중앙아시아에 가서 지금 에너지 외교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뭐 지금 여러 가지 내용들을 종합을 해보면 그런데 국민들은 그렇게 신뢰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대통령실은 충격에 빠졌을 것이고 이 석유를 가지고 더 끌어가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윤희용 센터장은 보는데 어떻게 나올까요? 윤 대통령이 이제 곧 귀국하는데. 이미 지금 뭐 좀 산자부라든가 이런 공무원들이 수습책을 마련하라고 굉장히 분주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아니, 산자부 2차관 나와서 얘기하는 거 보면 해외 투자자들 모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네. 이거 우리 돈 안 씁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라고 어떻게든 국민들 마음을 달래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저는 달래지지 않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발표를 듣고 나서 잠깐 정도 뭐 몇 번 정도의 뭐 구글링 정도를 몇 번 해보고 나서부터 굉장히 모욕감을 느끼기 시작을 했고요. 기분이 아주 불쾌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세계 최고 수준의 액티지오라는 회사를 통해서 검증을 했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에 네. 다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이에요? 그냥 구글 두들겨 보는 거예요. 그렇죠. 두들겨 봤더니 가정집이 나오네. 홈페이지도 제대로 안 나오고 가정집이 나오네. 그리고 지상파 방송에서 대통령이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자료화면이 나가는데 그 액티지오라는 회사에 페이스북에 올려놓은 자료화면들을 그걸 올려. 쓰고 있는 거예요. 지난 와. 4년 동안 좋아요가 106개 달렸습니다. 이게 4년 동안? 4년 동안에 106개 달렸더라고. 이게 뭐지? 여기서부터 물론 뭐 좀 예초에 믿을 수도 없기도 했지만 이런 거를 정책이라고 어떻게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답시고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브리핑을 하고 이걸 우리에게 믿으라고 하는 거야? 라는 그런 진짜 충격은 대통령실이 아니라 사실은 국민들이 받았고 국민들이 어쩌면 모욕감도 느낄 수가 있는 상황이고요. 센터장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석유라고 하는 게 이거가 성공을 한다 그래도 2030년이 넘어야 된다면서요. 네. 근데 지금 국제적인 자원의 방향은요. 아리백으로 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가서 서울형 원유가 그렇게 나온다고 할지라도 그게 우리 경제에 도움이 될지 말지 모르는 사실이라고 할지도 그런 상황이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사실 대통령실이 충격을 받았다고 만약에 한다면요. 네. 그리고 충격을 받지 않았더라도 대통령이 이 발표를 국민들에게 하는 과정을 생각을 해보면 어느 정도 대통령실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을 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부분도 충격적인 거예요. 물론 많이들 그런 얘기했죠. 정책이 나올 때마다 혹은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할 때마다 뭐 후보 시절부터 무슨 가가지고 뭐 앞으로는 고등학교도 뭐 저기 뭐 그 학생들이 어떤 특정한 분야에 특성화되어 있는 부분을 배울 수 있는 학교가 만들어져야 됩니다. 미래에는 저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일자리 알아보는 시대에서 올 겁니다. 이런 얘기 할 때마다 뭐지 어느 시대를 살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느낌들을 받을 때가 있었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대통령을 비롯해 대통령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의 어떤 그 상황이 시대 상황이 어떤 건지 그리고 국민들이 어떻게 받아들일 건지를 모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들만 한 80년대 중반 정도의 시대에서 계속 살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기 때문에 모든 정책들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찌 보자면 국민들의 어떤 그 상황 인식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흐름 이것을 인식하는 수준과 또 대통령과 대통령실 그리고 그 주변 국민의힘까지 넓혀서 말이죠. 생각하고 있는 시대 인식이라든가 뭐 이런 것에 상당히 괴리가 커 보인다. 근데 이 괴리가 간극이 이렇게 계속 커지고 넓어지면 되겠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사람 잘 안 변합니다.
안 변해요? 사람 잘 안 변합니다. 바꿔야 되는데. 뭐 바꾼다라고 하지만 안 이게 그 사고 방식이 예. 저희도 뭐 이런 뭐 근처는 변호사니까 가끔 네. 사건 사고 같은 걸 보면 뭐 특히 뭐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는 바람에 나오는 그런 사건들 있잖아요. 뭐 정치와 상관없는 사건들인데도 성적인 문제라든가 뭐 차별적인 문제라든가 뭐 그런 것들 나와서 사시는 분들을 사고를 치는 분들 보면 한 70년대 80년대식의 생각들을 고스란히 하고 계신 분들이 그런 사고를 일으키거든요. 네. 지금 문제는 대한민국의 집권 세력에 그런 분들이 다 죄다 모여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요게 지금 그 대통령 이렇게 이제 뭐 한 것에 대해서 신뢰하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가스 동해에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이러한 정부 발표를 신뢰하냐의 정부 발표를 예. 신뢰하냐. 근데 그게 신뢰한다가 28%고 네. 신뢰하지 않는다라는 게 60%를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 중에 60% 신뢰하지 않는다. 네. 그러니까 정부 발표를 신뢰하지 뭐 이제 않는다. 대통령 발표, 정부 발표 이제 같이 하는 것인데 예. 그러니까 뭐 마음에 안 들거나 글쎄 뭐 이제 그 사람들 좋아하지 않고 예. 뭐 이것이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네. 그 발표 자체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한 게 28%라니까 제가 봤을 때 그 이건 신뢰도 예. 그 이제 존재 자체에 대해서 또 예. 정부에 대해서 공공 영역에 대한 이 신뢰 자체 너무 낮게 이게 나온 것이어서 저는 이제 지금 이게 석유가스 요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신뢰 문제 굉장히 위기 상황이다. 이 상황에서는 뭔가를 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정부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지수하고 네. 석유 발표 신뢰지수가 거의 같아요. 네, 정부에 대한 대통령 직무평가 긍정이 26인데 석유 발표도 신뢰한다가 28%니까 거의 대동소이한 거 아닌가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말씀해 주신 대로 지금은 윤석열 정부가 국정 운영을 해갈 수 있는 동력이 있는 수치냐, 뭐 비단 뭐 10%대까지 떨어지면 완전히 식물 정부로 갈 수밖에 뭐 공무원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하는데 이미 그 단계에 진입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네요. 사실 좀 지난 얘기긴 합니다만 이 정부 들어와서 지난 한동안 계속 나왔던 얘기가 요즘 좀 뜸한가요? 전 정권 씨를 그렇게 찾았잖아요. 2년 네. 가까이 전 정권 씨를 찾았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2년 가까이 전 정권 씨를 찾으면서 뭐 국민권익위 같은데 뭐 전현희 전 위원장 지금 이제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네. 거기 뭐 1년이 넘게 들들들들 볶으면서 감찰하고 뭐 국정 저 감찰 뭐죠 그 감사를 하고 감사원 감사. 온갖 감사원 감사를 비롯해서 공직사회도 지난 정부에서 있었던 문제 때문에 감사를 받거나 수사를 받거나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고 그때부터 공무원 공조직이라고 하는 특성상 안 움직이죠.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근데 네. 그 기간도 굉장히 길었고 그러고 나와서 한던 얘기가 뭐냐면 그런 일들이 쭉 이어진 다음에 대통령이 총선 패배 이후에도 인식이 안 바뀌었던 게 우리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우리는 잘하고 있었는데 국민들이 이거를 잘 몰라서 내가 어려운 말을 써서 전달하는 바람에 네. 못 알아먹는다는 식으로 나왔잖아요. 그렇게 그러면 그 국민들의 어떤 인식과 대통령의 인식이 그렇게 차이가 나는 사이에 중간에 끼어 있는 공조직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움직여야 될까요? 그 공무원 분들이 사실 이제 재량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행정을 했었을 때 할 수 있는 여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저런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생각과 국민들은 다른데 그 가운데서 누구 뜻을 따라서 움직였을 때 국민들이 바라는 쪽으로 움직였을 때는 야 이거 잘못하면 나도 감사받을 수 있고 수사받을 수 있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 네. 움직일까요? 안 움직이죠. 가뜩이나 뭐 공무원들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부분은 나쁘게 말하는 게 복지부동인데 복지부동을 부추기는 정부가 돼버린 거거든요. 그럼 정부 정책을 편들 그리고 지금 야당에서는 검찰을 비롯해서 그 이전에 이제 한 지난 2년 동안 잘못했던 부분들을 또 뭐 특검을 통해서가 뭐고 대표적으로 찾겠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럼 국가를 어떻게 움직여요? 그러니까요. 뭐 마비되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지금 사실상 국회에도 두 개의 국회가 돌아가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 상임위와 특위가 뭐 물론 이제 특위는 국민의힘이 주도하고 있는 특위는 사실 입법권이 없기 때문에 사실 뭐 근데 큰 의미는 없어요. 근데 계속 이게 공무원들이 또 거기 가서 얼마나 웃겨요. 아니 생각을 지금 집권 여당이 국회에 안 들어가고 자기들끼리 15개 특위 만들어놓고 공무원 불러서 보고받고 법적 권한도 없는데 네. 그리고 국회 말은 민주당이 가지 말라고 하지만 국회에 나가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게 이런 정부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아니 국회 보고를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그게 국회를 열고
들어와야 맞는 거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 민주주의 원칙을 완전히 그러니까 개발하고 제가 말씀드린 그 낀 공무원들은 뭘 하겠어요. 이때는 살아남는 길은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이분들이 살아남는 길은.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공무원들이 매우 난감해하고 있다. 이리로 가야 되냐, 저리로 가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양쪽에서 다 불러서 괴로워 죽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기자들한테 나오는 것이고, 심지어 중앙일보인가요? 보니까 그 국민의힘 의원들이 의장실 그 앞에 문 앞에서 막고 있으면서 거기 이제 취재하려고 나와 있는 기자들한테 여기 당신들이 좀 지키고 있으라고. 아니, 중앙일보 야. 기자가 화가 나가지고 기사를 썼어요. 아니 왜 기자들더러 거기를 지키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런 코미디 같은 상황이 국회에서 매일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아니 기자들은 취재하러 간 거지 거기 의장실 항의 방문하러 간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국민의힘 의원들 하는 동선을 보고 있는데 당신들이 여기 우리 대신 여기 좀 지키고 누가 그랬답니까 도대체? 실명은 안 나왔죠. 진짜 너 실명은 안 나왔어. 아, 실명을 그냥 공개를 하세요, 기자님. 그 실명하면 다음 취재가 안 돼요. 흘리세요. 공개하지 네, 말고 흘리세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들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훨씬 떨어진다. 정치의 수준이. 그러니까 매우 심각한 수준이고 이 정도라면 그 대통령에게 계속 국정 운영을 맡겨도 되는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문제 제기와 물음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 정당 지지도는 뭐 특별하게 큰 차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 30, 민주당 27, 조국혁신당 11. 무당층이 늘어난 건가요? 23%. 총선 후에 양대 정당은 비슷비슷한 것 같고요. 조국혁신당은 두 자릿수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당 지지율은 별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잘 안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변한 거면은 아주 크게 변한 게 있잖아요. 네. 어떤 급변하는 이제 상황이 있었다면 모르겠는데 그렇지 않은데 큰 변화가 있었으면은 약간 이제 조사가 좀 이번에 튀었나 이상하나 이렇게 보시는 게 합리적이에요. 왜냐하면은 근데 대통령 평가는 전동성이 좀 큰 편이에요. 왜냐하면 일 잘한다고 보십니까, 잘 못한다고 보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잘하면 잘한다 하고 못하면 못한다고 얘기를 하니까 탄력도라고 하는데 우리가 뭐 경제학에 나오잖아요. 가격 낮추면은 얼마만큼 많이 팔리냐 이게 이제 탄력도라고 하는데 여기 이제 탄력도가 큰 거예요. 근데 정당 지지도는 어느 정당 지지하십니까라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건 매우 마음속 깊은 데서 우러나오는 표현인 거예요. 네. 근데 만약에 내가 오늘 얘 좋아, A라는 사람 좋아, 다음 주에 걔 싫고 난 이제 B를 좋아, 이제 이런 경우 잘 없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정당 지지도는 그래서 변동성이 이제 크지 않은 것 지표. 그래서 이제 참조로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차기 주자 뭐 이것도 있네요. 아니 잠깐 이것만 네. 설명을 드릴게요. 개혁신당 4%, 진보당 1%, 새로운미래 1%, 그밖에 정당 2%. 정의당이 빠진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이제 불러준 이게 선택지로 조사에서는 네. 불러주냐 안 불러주냐가 권력이에요. 보기에 넣어주냐 안 넣어주냐. 네네네. 그러니까 어떤 정당도 없으면은 있으면 지지한다고 할 텐데 없으면은 아예 없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도 근데 많은 조사기관들이 원내 정당을 기본으로 선택지에 넣는 이제 특성이 있어요. 흐름이. 그래서 아마도 정의당은 빠지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네. 보기로 안 넣어준 거죠. 보기로 정의당을 뺐다. 네. 근데 이외 정당이 2% 있으니까 약간 그쪽 흐름에 있지 않을까 싶네요. 네. 자, 그리고 앞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미래 차기, 그러니까 장래 정치 지도자 선호도 조사가 있었는데요. 이재명 22, 한동훈 15, 존칭 생략합니다. 조국 5, 홍준표, 이준석 3, 오세훈 2, 안철수, 김동연, 원희룡 1. 자유응답이었습니다. 뭐 사지선다 놓고 네, 이거는 선택하는 게 1번, 2번 한 게 아니라 이름을 부른 건데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양지열 변호사님부터 하겠습니다. 뭐 다른 것보다도 눈에 띄는 부분은 이제 역시 이재명 대표, 한동훈 전 위원장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죠. 그리고 한동훈 위원장 이제 이미 보수권에서도 당 대표 출마를 기정사실하고 있는 입장이기도 하고요. 네. 또 이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차기 대권이라는 질문을 받게 되면 보통 사람들이 이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본인이 좋아해서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또 가능성이라는 부분을 두 가지를 같이 염두에 두고 아마 답변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연스럽게. 네, 네. 저도 뭐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 마련이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현재로서는
야당에 대한 기대치가 올라가 있고 또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고정적으로 지지해왔던 분들도 있고 현재 이재명 대표 당 대표로서 국회 22대 개원하고 난 이후에 뭐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의원총회를 날마다 한다면서요. 뭐 이번 국회에 들어가신 분들은 네. 정말 바쁘시 너무 힘드시겠어요. 하루에 일정 10개 이상 아 하네요. 정말 네. 보면 이분들 영양제라도 사드려야 되나 싶을 정도 그런 상황이니까 그 얘기는 이제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잘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치가 올라간 건데 저는 이제 그 다음이 한동훈 사실 전 위원장에 대한 어떤 보수층의 지지가 이렇게 높은 게 결국에는 찾아올 사람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대항마로서의 성격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올라간 것 같아요. 오히려 뭐 어떻게 보면 적극적으로 참 반대 쪽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한동훈을 차별적으로 본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긴 합니다만 네. 다르게 본다는 사실 자체가 그냥 보수를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나 못하고 있는데 그걸 극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한동훈 전 위원장으로 보인다라는 네. 거죠. 뭐가 술은 안 드시니까 그런지 모르겠는데 콜라든지 제로 콜라. 네, 제로콜라를 드시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15% 때문에라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뭐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이 당 대표로 한동훈 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지 않을까 네. 싶어요. 거기 이제 국민의힘 여론도 많이 반영한다. 어쩐다 80대 20으로 가지고 네. 39%까지 올리다가 낮춘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윤희용 센터장께는 이것 좀 여쭤볼게요. 세부적으로 보면 뭐 지역별로는 뭐 특별하게 뭐 주목해 볼 만한 것은 대구 경북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25, 이재명 대표가 13 정도 나왔고요. 뭐 광주 지역은 그런데 정당 지지도에서요. 더불어민주당 지지자들은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52% 지지를 보냈는데 네. 국민의힘은 43%예요. 네. 네, 그리고 이게 더 재미있습니다. 보수 진영에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10% 지지를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28%입니다. 네. 반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44%의 지지율을 보냈는데 한동훈 위원장에 대해서 2% 지지율을 보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포인트는 보수에서도 과반이 안 넘는다는 거죠. 28% 지지율. 요거를 어떻게 봐야 됩니까? 정당과 정치 성향별로 봤을 때 한동훈 위원장이 보수에서 아주 각광받는 후보인가에 대한 의문부호가 찍히는 여론조사가 발표됐습니다. 네. 근데 보수에서는 다른 이제 보수 주자들에 비해서는 가장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 정도면은. 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그 이제 포괄성 이제 진영에서의 이제 어느 정도 비중으로 전폭적 지지를 받고 있느냐라고 봤을 때는 국민의힘 지지자들 중에서는 43%, 또 그것을 넓혀서 보수 성향이라고 언급한 분들에서 봤을 때는 이제 28%니까 약간은 이제 국민의힘에 현재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에서는 뭐 이제 한동훈 위원장 전 위원장에 대해서 이제 지지가 이 정도면 상당히 강하다고 볼 수 있겠고, 룰을 뭐 7대 3으로 하든 8대 2로 하든 뭐 5대 5로 하든 사실은 큰 의미는 없는 거대한. 정도예요. 그래서 네.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의 문제만 있을 것이지 되냐 안 되냐의 문제는 넘어버렸다고 이 정도면요. 네. 알 수가 있을 텐데 좀 넓혀서 이제 국민의힘을 전폭적으로 지지하지 않지만 보수 성향이라는 사람들까지 넓히게 되면 이제 28%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아마도 이제 국민의힘의 아주 적극 지지자가 아니거나 또는 네. 보수의 성향이지만 여러 이제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다양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으로 최종적으로 가는 것이 맞는 것인가 이런 고민들도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이 조사에서는 좀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왜냐하면 보수 주자들은 많이 거론이 돼요. 예, 지금 보게 되면 진보 주자들은 사실은 거의 몇 명이 안 되는데 지금 한동훈, 홍준표, 이준석, 오세훈, 안철수, 원희룡 이게 생각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네, 이 한국갤럽 조사는 예. 여러 명이 있는 것이니까 여전히 그 부분에서는 최종적인 이제 다음 주자에 대해서 고민들은 좀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지금 이번 전당대회 국면에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사실 뭐 가능성이 지금 이 정도로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적지만 뭐 이 정도도 높은 것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어떻게 그런 보십니까?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나 한동훈 위원장이나 사실
뭐 어떻게 보면 정통 보수라고 볼 수 있는 인물들은 아니잖아요. 네. 갑자기 기용된 그냥 뭐 국민의힘이라도 보수 계열에서 흔히 잘하듯이 네. 외부에서 사람 찾아가지고 이렇게 간판으로 내세워서 대통령까지 만들었는데 네. 보수를 이전부터 지지해왔던 분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윤석열 대통령을 바라보는 게 저렇게 뽑아와서 맡겨놨더니 이렇게까지 망가뜨렸다라고 보는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보수 중에서도 지지율이 떨어지는 거죠. 그 계열에서 윤한을 겹쳐서 보는 사람 분들 입장에서는 네. 한동훈을 절대로 지지할 수가 없죠. 저도 존칭 생략하고 얘기했습니다만. 네, 네. 근데 그 여전히 윤석열 대통령에서 여전히 지지를 보내고 있는 보수층들의 입장에서는 아, 윤석열 대통령보다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걸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교집합이 되는 부분을 어디서 찾을 거냐에 따라서 네. 한동훈 위원장을 여전히 지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사실은 더 많다고 보는 게 그냥 어차피 뭐 사실 저는 뭐가 다른지 모르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로콜라 드시는 거. 네. 그러면 보수층에서도 저같이 보는 분들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아, 초록이 동색이다. 예, 초록이 동색이고 원래 네. 보수도 아니었고 그리고 뭐 지난 총선 과정에서 총선에 대해서도 대통령실에서는 지난번 21대보다 올랐다라고 하지만 그게 옳은 게 아니잖아요. 참패한 게 맞지 않습니까? 네. 그 책임을 묻는 사람이 있고 그게 아니라 그나마 한동훈이니까라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렇게 보수층 내부를 전체적으로 보면 그 안에서 많이 뜯어지는 거죠. 예. 근데 최근에 보면 한동훈 네. 위원장 뭐 물론 이제 본인은 부인하고 있지만 뭐 국회 앞에 뭐 사무실을 얻었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요. 캠프 차렸다고? 그리고 캠프 차렸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리고 최고위원 누가 나가면 좋을지 뭐 사람들을 알아보고 있다. 그리고 어제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정치 사정을 잘 아는 어떤 분을 캠프 좌장으로 맡겨서 팀을 좀 구성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슬슬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다음 주에는 뭐 출마 선언한다는 입장까지도 뭐 국민의힘 의원을 통해서 확인이 좀 되고 있는 거고. 뭐 제일 마지막에 한다. 25일 날 출마 선언한다더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한동훈 위원장의 스탠스, 입장. 그러니까 최혜병 특검법, 김건희 여사 관련된 특검법 뭐 이런 등등에 대해서 한동훈 위원장의 입장이 뭐냐. 그러니까 뭡니까? 그 지난번에 있었던 그 해외 그 직구 문제 뭐 이런 네네. 것들에 대해서는 아주 분명하고 강하게 그리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아주 강하게 입장을 밝히지만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어요. 네, 한동훈 위원장이 어떤 스탠스로 나올까요? 이게 보수 전체에서 이렇게 뭐 압도적이라고 이 정도면 압도적이라고 하긴 하겠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는 그렇게 높은 건 아니기 때문에 일단은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는 일단 야당의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각을 세우는 것이 가장 유리하거든요. 왜냐하면 그 정당의 이제 지지층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우리가 어느 정당을 좋아해서 뭐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지만 상대 쪽을 싫어해서 이쪽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은 것이거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러니까 그 전당대회에서는 이제 강경 또 강성 열성 국민의힘 지지층 지지자들 당원들의 호응을 얻기 위해서는 야당과 각을 세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당에서 국민적 호응이 있는 거라 하더라도 그 사안에 대해서 그거는 특검까지 가는 것은 무리이고 국정조사를 하면 된다라거나 그러니까 국민 여론과 완전히 배치되지 않지만 야당의 행보를 좀 비판하는 전략, 스탠스. 네, 네. 아마 이제 이렇게 앞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다고 할 수 있겠고,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면 당대표 된 다음에 모든 현안에 대해서 입장을 요구받게 될 텐데, 그러면 데미지가 있지 않겠냐. 이런 국면에서는 여권의 입장을 어쨌든 대변하겠다 보면은 국민 여론과 배치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말씀하시긴 하는데, 그거는 그 우려는 여전히 남는 것이긴 할 텐데, 아마 고민은 거기까지 미치기보다는 그 전에 이 국면에서 한 텀을 쉬어간다라고 했을 때는 정치적 공간의 새로운 인물들로 충원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은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어쨌든 그 존재감으로 지난번의 역할 등으로 인해 가지고 위상이 남아 있기 때문에 거론이 되는 것인데 새로운 인물들로 이 공간이 충원되면 네. 그러니까 주자들의 경쟁 구도가 잡혀지게 되면 진입하기가 상당히 이제 공간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기회 자체가 완전히 사라질 수도 있다고 하는 그 걱정, 네. 고민 그것이 먼저 반영이 되었고 그것을 일단은 해결하면서 나름 다른 문제는 그 이후에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판단을 지금 고민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우리도 다 생존이 중요한 거잖아요. 네. 정책, 디테일보다는.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그런 어떤 한동훈 위원장 아까 제가 드렸던 말씀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거죠. 어찌 보면 정통적인 보수의 지지를 받아왔던 그런 인물도 아니고
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러면 완전히 개혁적인 성향, 그러니까 보수 내에서의 개혁성적인 개혁신당 지금 이미 있잖아요. 네, 네. 이준석이라는 인물도 있고 이준석이라는 인물이 뭐 그런 모습을 충분히 다 해내고 있다 이런 건 아니지만 그렇게 갈 수도 없는 그러니까 세가 많은 뭐 TK 민심으로 대변되는 그런 보수 세력을 버릴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또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갈 수도 없고 또 그럴 만한 정치적인 역량을 쌓아온 인물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당을 미워하는 마음으로 뭉치는 데 있어서만큼은 보수가 쉽게 뭉칠 수가 있는데 보수 내에서도 이제 분열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요. 아하. 근데 그 분열 상황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얼마만큼이나 교집합을 만들어내서 이걸 엮을 수 있느냐의 문제인데 그러면 그럴 만한 어떤 포용력이라든가 그럴 만한 정치력이라는 것을 그동안 보여줬느냐. 그래서 총선 과정에서는 그런 모습을 저는 본 적이 없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럼 그렇게 해나가는 과정에서 아직은 집권 3년 차에 들어서고 있는 현직 대통령 윤과의 관계를 어떻게 설정할지가 가장 큰 숙제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아직 못 보여주고 있어요. 다른 것보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문제에서 말 한마디도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안 보여주고 있으니까 그걸 안 보여주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어쨌든 뭐 기존의 뭐 대통령의 권력 관계의 눈치도 보고 있지만 자 지금 강성이라고 불리는 보수 내에서 인물들은 어디를 봐야 될까? 그분들은 나를 어떻게 행동해야 될 조심할까? 그게 승부수를 던질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시기가 미뤄지면 미뤄질수록 한동훈이라는 인물이 가지고 있는 그나마 가장 큰 장점이 신선도라는 건데 네. 신선도는 점점 퇴색이 되겠죠. 나경원 의원이 그 원내에서 대표가 돼야 된다. 사실상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한 거나 다름이 없다. 그러면 사실상 그 국민의힘의 전당대회 대립 구도가 한동훈 대 나경원 이렇게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나경원 한동훈으로 가기에는 나경원 지금 의원이 네. 한동안 떠나 있었고 물론 네. 뭐 친윤의 지지를 받는다고 봐야 될까요? 김기현 대표도 또 한동훈 위원장 저격하고. 그러니까 일단 지금 상황에서 당권 주자들이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제외하고 네. 나경원 의원, 네. 윤상현 의원, 네. 안철수 의원, 네. 뭐 유승민 의원, 네. 뭐 이제 이 정도 네, 얘기되고 그렇죠. 있죠. 예. 근데 이제 지금 요 조사 결과들로 이제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높고 원톱으로 나오고 나머지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전체를 다 이렇게 전당대회 치러지게 되면 해보나 마나예요. 그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되는 거예요. 그냥. 예.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누가 나머지 주자들 중에서 단일화를 하든가 아니면 거기서 좀 치고 나가는 어떤 한 사람이 있어서 그 사람 중심으로 해서 좀 경쟁 구도를 만드느냐. 이제 이것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 아마 이제 당권 주자들이 알아서 단일화를 할 사람 많지는 않아 보여요. 왜냐면 네. 자기들 이제 중량감을 높이기 위해서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나머지 있는 사람들 중에서는 보게 되면 나름 다 대중성은 이제 있을 수는 있는데 안철수, 유승민 의원도 보수 성향층에서는 그래도 어필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나경원 의원일 가능성이 이제 있다는 점에서 네. 아마 다른 주자들보다는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넘지는 못하겠지만은 그 2위권에서 이제 좀 다른 사람들은 앞서가는 흐름들이 좀 형성될 것으로 보이고 그것에 대한 이제 주도권을 갖는 게 중요하다고 다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이. 그래서 지금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온다 하니까 각을 분명히 세우는 것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뭐 윤상현 의원도 이제 김정수 여사에 대해서 뭐 한다든가 이런 것들 이제 사실 거기서 2위 그룹에서 좀 튀어나와야지 나중에 이제 그 대표 주자가 된다. 1위와 맞서는. 근데 그것을 만들려고 하고 있는 것인데 대중성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나경원 의원이 다른 사람보다는 좀 더 앞서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네. 비호감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네네네. 원내 복귀 하시는 거잖아요. 원내 복귀 하시는 거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이대로 가면 그냥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를 맡는 게 그냥 수순일 것 같아요. 근데 그분들도 네. 아마 비슷한 생각을 하시지 않을까. 제가 드린 말씀처럼 어떤 한동훈 위원장 본인이 기존에 가지고 있는 한계라는 것을 극복하기가 어려울 것이다라고 네. 한다라면 아직 남은 3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그러면 그의 시간이 흘러가는 것을 기다리면서 네. 그냥 막연하게 기다리기보다는 그 중간에 나 여기 있어 정도는 분명하게 밝혀줘야 되기 때문에 나온
거지 네. 이번 전당대회를 노리는 것 같진 노리긴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만약에 원래는 이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한 전제하에 이분들이 사실은 적극적으로 시작을 한 거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괴로워하고 있다. 네. 아니, 사실 왜냐하면 이게 일반적인 어떤 그동안의 흐름에 봐도 그렇고 상식적으로 비춰봤을 때도 네. 선거를 그렇게 참패를 했던 했는데 사람이 다시 나와서 다시 그 얘기는 김기현 대표가 맞는 거예요. 네, 맞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분들끼리도 센스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네. 야 이번에는 내가 좀 설마. 나서가지고 해야- 맡아야겠다라고 했는데 갑자기 나오고 있지 국민적 지지율도 있지 하니까 네. 좀 속으로 부글부글하면서도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 저거 지금 부글부글하고 있지만 올라가고 있지만 아닐 걸 오히려 일찍 나오는 게 패착일 걸이라는 생각도 하실 거예요 아마. 아,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선택하려고 하나? 이게 이제 뭐 지금은 출마하나 안 하나 이미 출마한 것 같은 효과인데요. 네. 이제 유명해지니까 유명하다 이제 이런 표현이 있는데 뭐냐 하면 높잖아요. 예. 그러면 대중들은 언론 미디어의 정보를 통해서 이제 습득을 하는 거거든요. 그 후보들 따라가면서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네. 근데 미디어에서는 그 당권 주자들 중에서 제일 유력한 지지율이 제일 높게 나오는 사람 위주로 정보를 더 많이 생산해내서 대중에게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대중들은 또 그게 더 강화되는 것이니까 이제 어떤 구조가 바뀌는 경우가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여하튼 중요한 건 메시지죠. 근데 정치인들은 메시지로 이제 판가름이 나는 건데 지난번처럼 폴더 인사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한다면 그에게 어떤 미래가 있을지 장담하기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제 시간이 다 돼서 마지막으로 갤럽이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한국인이 좋아하는 50가지에 대한 조사를 했는데요. 이 중에서 좋아하는 역대 대통령 1위가 31%로 노무현 전 대통령. 아, 예전에는 노무현 대통령 재임 시절 뭐 가다가 넘어져도 노무현 네, 때문이다 막 욕한다고, 욕한다고 했었는데 그때 그 생각이 나네요. 대통령. 봉화 가셔서 그때 얼마나 많은 시민들이 대통령 보러 왔습니까? 그랬을 때 임기 재임 중에 좀 이렇게 인기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겠다. 예, 라고 하셨던 그 장면이 좀 떠오르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9%입니다. 예, 이승만 2.7, 예, 박근혜 2.4, 이명박 1.6, 김영삼 1.2, 노태우 0.4. 그다음에 앞순위로 넘어가면 박정희 24, 김대중 15, 문재인 9 이렇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대중의 정서를 파악하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역대 대통령들 누구가 마음에 드느냐. 그러면 굉장히 지금 즉각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물어보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마음에 이렇게 막연하게 형성되어 있는 것을 분포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인데 지금 보면 뭐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향수를 느끼시는 분들 여전히 이제 있습니다만은 노무현 전 대통령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3등과 4등이 또 진보 성향 대통령들이라는 네, 점 맞습니다. 이런 부분이 과거에는 확실하게 나눠졌거든요.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눠졌는데 지금 이렇게 앞에 상위권 4명 그룹을 봤을 때 3명이나 진보 성향 대통령이라고 하는 점은 최근에 이제 바뀌어진 대중적 정치적 정서의 흐름 변화 이것들을 상당 부분 좀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약간 최근에 진보 우위 어떤 사회적 흐름 대중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도 같이 연결돼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지표네요. 네. 굉장히 중요한 네. 말씀이셨습니다. 예. 네, 박정희를 직접적으로 대통령으로 그 시대를 겪어본 분들이 지금 어느 정도의 세대에 계실까요? 그걸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전반적인, 그러니까 지금 현재 사회를 지금 움직이고 있는 현역이라고 어떻게 표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뭐 생산계층이라고 해야 될지 그분들은 주로 아무래도 진보적인 분들이 더 많다라는 게 이 결과에서 나오고요. 그리고 사람이요 보통 뭐 대통령 이름들 머릿속에서 막 이렇게 줄줄이 막 외우고 다니진 않잖아요. 그러면 현직 대통령 프리미어라는 게 굉장히 많이 따라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생각이 나는 이름이 몇 개 안 되니까 솔직히. 네. 근데 2.9%예요. 이거 그 상위권 4명까지 하고 윤석열 대통령하고 차이가 많이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4위인데 9%인데 5위 윤석열 2.9 많이 차이 납니다. 이게 현직 대통령 프리미엄이라 이름이 없다. 얼굴에 머리에서 떠오르니까 나온 게 2.9인 거예요, 사실. 네. 네. 참 이거를 보면 진짜 윤 대통령 정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최소한 10% 두 자리를 좀 찍어야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태도로는 좀 많이 곤란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좀 숨가쁘게 여론 네. 쭉 짚어봤는데요. 역시 여론조사를 다루니까 동접이 많이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네, 종종 모시고 저희가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